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의 단장인 민병두 국회의원이 이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국가의전사를 비롯해서 각 부문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 편중 실태를 담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직접 말씀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실태조사단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특정 지역 편중 인사가 심각하다 하는 제기가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실제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공론화해야지만 좀 예.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실태조사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 공무원 인사를 발표할 때 출신 지역을 잘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죠. 그렇지만 고위 공직자의 경우는 그것이 개인정보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수백 명의 공무원들을 일일이 확인해갖고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리셨겠네요. 한 달 정도 걸려서 작업을 했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숨기려는 분들은 일부러 또 조사를 더 하셨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대체로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예. 또 초반기에는 대통령이 100% 국민 통합을 얘기했고 또 대탕평을 얘기했고 특정 지역이 차별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임기 내에. 그래서 이제 초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고향을 갖다 연결시켜서 한다든지 선산이 어디 있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되게 탕평 인사를 했다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예. 점차 이제 그런 경향이 없어지면서 점차 특정 지역으로 기울면서 그걸 되게 이제 숨기기 시작했죠. 예. 그렇지만 또 차관급 이하는 되게 공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위 공무원, 고위 공직자단 국장급 이상 이런 경우 일일이 이제 본인한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인명부 같은 걸 뒤져보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한 달여 작업 끝에 이제 실태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게 해방 직후는 이승만 정부 때, 예. 또 장면 정부 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 아주 심각해지다가 이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비교적 균형 인사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극심한 정도, 가장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의전사를 이룬 대통령이죠. 그 외에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등등. 그래서 의전서열 10위까지 살펴보면 73%가 영남입니다. 영남권 편중이 심각하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 흔히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장관급을 이제 우선 떠오르죠. 네. 가장 최고 고위 공무원을. 그래서 34명을 갖다 놓고 보면 그 경우도 44.1%가 영남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전서열이 높은 분들이 훨씬 더 높군요. 영남권 편중이요. 그렇죠. 최고 권력 최고 상층부에는 지금 영남 출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예.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여기다 이제 국정원까지 있지만 6대 권력기관인데 국정원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 경우 이제 5대 권력기관회장은 모조리 다 경상도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남권이라는 거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이걸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게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글쎄 다른 지역이 많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전라, 충청, 제주, 강원 상당히 많은데 좀 의전서열 10위까지만 봐도 73%가 이렇다. 이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이건 차관급 이상으로 쳐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고위 공무원단 상급 이상까지 쳐도 마찬가지고요.
범위를 넓게 해서 봐도 대개 성향은 좀 비슷합니다. 한 40% 이상이 이제 영남이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이제 20% 미만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한 50%를 상회하는데 물론 이제 수도권에는 영호남 출신들이 각각 또 포진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뭐 고향은 다른 데지만 이제 지금 이게 거주지는 이 수도권인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이제 충청도 출신하고 호남 출신 같은 경우는 되게 한 15% 정도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통령께서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100% 국민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권 출범을 하면서 이제 권력의 안정 또 여러 가지 제기되는 정통성의 문제, 세월호 사건이랄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랄지 이런 정국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믿을 사람들하고 같이 정권을 유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권력 진용을 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 특정 지역으로 인사가 뭐 편중이 다소 되더라도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자리에 올라서 일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말씀이죠. 지난번 1월달 기자회견 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한 바가 있죠. 반면에 후보 시절에는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홀대받은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그 내용이 좀 바뀐 거군요. 근데 특정 지역 출신이 이렇게 많을 가능성은 없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그 확률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 확률은 그 상위 5%의 자녀들이나 하위 5%의 자녀들이나 태어날 때 IQ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똑같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인재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제가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보낸 문자를 보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뭐 문자를 갖다 무차별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도 받아보는데 정말 어떤 지역은 어떤 도시는 2달에 한 번씩 소를 잡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누가 차관이 됐다, 누가 장관이 됐다, 누가 장관급이 됐다. 다른 지역은 손가락 빨고 이렇게 있다 보면 첫째 이런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첫째 굉장히 국민 통합을 저해합니다. 두 번째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편중될 수밖에 없어요. 여론을 갖다가 편중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한쪽 것이죠. 얘기만 듣겠죠. 주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세 번째는 결국 사회의 공정성을 해쳐지기 때문에 사기를 공직사회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위직의 그 직무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통합책을 좀 펼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갖다 등용해야겠죠. 우리 조선조 시대에도 보면은 국군이 일어나고 상승하고 이런 시기에는 되게 탕평책을 썼죠. 대통합 인사를 갖다 한 시기에 뭐 영정조 시대랄지 그렇지 않은 시기에는 늘 잡음이 있었고 갈등이 심해졌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2개의 국민 2개의 국가 이런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이제 2개의 국민 2개의 국가 보수 국민 영남 국민 이걸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우리가 국군을 갖다가 다시 일으키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탕평 대통합 원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실 뭐 인사가 많사라는 얘기도 우리가 잘 듣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제 3년 차를 맞았는데 그 인사 얘기를 가장 많이 이제 듣지 않았습니까? 소통하고 인사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소통하고 인사는 사실 별개의 측면은 아니에요. 인사를 좋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사람들만 데리고 예스맨만 데리고 충성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을 하니까 국민들 눈에서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걸로 보이죠. 네. 심지어 어떤 언론에서는 사설로 이렇게 되면 영남 향후의 정권 아니냐. 청와대가 영남 향후회고 국무회의가 영남 향후회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볼 땐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소통, 자기들만의 통치를 하는 걸로 보이고 네. 국민 대다수가 소외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뭐 이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 야당에서 하는 여러 그 얘기들 이런 게 전혀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우리 담을 쌓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절벽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뭐 되게 야당은 절벽이라고 느끼고 여당도 대부분 뭐 친박 인사들 아니면 담을 쌓고 있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랬다 보니까 뭐 여당 원내대표 경선이랄지 각종 경선에서 결국은 담 안에 있는 사람은 소수고 대개가 담 밖에 있다 보니까 네. 결국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정권 초반기에 권력의 주류가 당내 요직이나 혹은 그 시도지사 경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결과를 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신경망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늘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각계각층 인사랑 만나는데 그런 정치권 인사들이 권력을 접하면서 벽이나 절벽을 느낀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의원님, 뭐 다른 당 얘기라 좀 그렇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당청 관계를 좀 이제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새누리당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글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스타일이 좀 바뀐다든가 뭐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승민 대표가 시작을 하면서는 예.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도 그랬습니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할 얘기는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대통령을 만나서는 당정청은 하나다, 열심히 돕겠다 하는 걸로 이제 입장을 바꿨죠. 스탠스를 다 바꿨죠. 사실은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가 등장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예. 그동안은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야당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동맹 세력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벌써 이제 한 달여 지나가는데 어떤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실태조사단 단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7시 43분입니다. 그 장관 후보자 3명 그리고 금융위원장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부터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 그 후보자들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근데 이게 위장 전입이 이제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 같아요. 예, 특정 장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뭐 전세 월세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주무장관 같은 경우 예. 임명됐을 때 나도 전세에 살아봐서 세입자들의 고통을 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인 집은 월 500만 원 월세를 주면서 일단 지역구에 집을 옮겨 살다 보니까 일시 세입자가 된 건데 이래갖고는 이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왕뜨가 내뜨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한 얘기랑 뭐가 다르겠느냐. 정말 이 사람들의 서민들의 고통을 갖다 정말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부터 예. 도덕적 하자까지 느껴지는 고민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출신지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그건 제대로 못 챙겨봤는데요. 예. 뭐 그것도 좀 보셔야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사편중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예. 국토교통부하고 해양수산부 통일부 장관 또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뭐 아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뭐 이 당론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네. 일단 검증을 해보면서 일단은
위장 전입 같은 문제에 대해서 왜 그 청와대에서 시스템에서는 걸러지지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 고위공직자 지명된 사람들 스스로도 청와대에서 사전검증을 요구했을 때는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돌보면서 일단 양심 고백을 할 필요가 있죠. 청와대 네. 검증팀에다. 검증팀에서도 검증도 안 되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이런 것이 누적된 건데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서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민주정부 10년 동안 예. 그 당시는 위장전입이나 이런 게 드러나면 바로 사퇴시켰죠. 스스로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사퇴를 갖다 시키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 도덕적 기준을 하나씩 끌어올린 겁니다. 탈세를 했다거나 군대를 안 갔다 왔다거나.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정권 7년 8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치 그것은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돼버렸어요.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이랄지 탈세랄지 군대를 안 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 정도는 그냥 기본 스펙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뭐 기본 메뉴죠, 뭐 단골 메뉴. 예. 사회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초에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건 자 이게 한 5년, 7년, 10년 이렇게 쌓여가다 보면 이제 한 3급, 4급 되는 공무원들은 스스로 갖다가 돌아보고 자기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의 어떤 건강성, 투명성을 키워올리자고 한 건데 네. 이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정부를 갖다가 믿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뭐 공작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와 식량과 신뢰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신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청문회 제도 자체가 신뢰를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입된 건 아니죠. 그렇죠. 애초에 사람을 임명한 것 자체에서 예.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큰 문제죠. 그러게요. 왜 고위공직자 후보라고 해서 다 그런 하자를 갖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본인 갔다 오고 자제들 반드시 군대 보내는 사람도 많고요. 네. 위장전입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수두룩하고요. 엄청 많고요. 탈세를 안 해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왜 꼭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갖고 임명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게 말이죠. 이 청문회에서 뭐 야당에서 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도 결국은 뭐 그냥 그 강행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청문회의 참 역할도 모호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표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표결을 거치는 경우도 지난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처럼 여당 내에서 일부 건강한 판단에 의해서 자기 양심에 따라 표를 던진 경우도 있지만 되게 당론으로 가니까요. 그래요, 그렇지 맞아요. 않은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을 보는 것이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게 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나 몇몇 경우처럼 아주 이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곳 이런 것은 결국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정부 여당도 이제 판단을 다시 하지만 일반 국무위원 특히 뭐 한꺼번에 여러 명 지명한 경우는 이제 국민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무뎌지셔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통과 의뢰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네. 자,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만 화제를 좀 바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정무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예. 지금 김영란법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통과하자마자 이 법 개정 목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애초에 김영란법이 담고 있는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이 두 가지 카테고리 말고 한 가지 카테고리가 더 있습니다. 예. 이해 충돌 금지. 가령 판사가 재판을 갖다가 배당받았을 때 자기 친척에 있다. 그럼 이제 그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그 회피한 제도 같은 거죠. 그걸 전체 공무원들한테 이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게 너무 입법적으로 완성을 하기가 힘들어갖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저 해야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하나는 실제 법을 적용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피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자는 얘기인데 예. 1년 6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정비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당장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이제 공포의 공포를 갖다가 예. 자기 심리적 공포로 인해서 어떤 팩트 자체를 갖다 사실을 갖다가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상당한 내용은 실제로는 내용을 좀 과장한 측면이 있다 봅니다. 그 심리적 공포라는 건 뭐 국민들의 공포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국민들의 공포가 아니라 이제 일부 공직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온 분들 혹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경우가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가령 자기 부인이 뭐 저희들 같은 경우 섬에는 그럴 리 없습니다만 어떤 상류층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이나 이런 것 등에서 혹은 재산이 많아서 이런 경우 그 부인의 일상적인 삶이 혹은 남편의 일상적인 삶이 호텔에서 밥 먹는 거였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호텔에서 뭐 20만째 30만째 밥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각자 부담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장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단 단장인 민병두 국회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